안녕하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그대로 실감하고 이제야 평온을 찾은 62세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식당 35년을 하면서 별별 손님을 다 겪어봤습니다.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외상값 떼먹고 도망간 사람, 밥값 대신 시계 맡기고 가는 사람. 그래도 저는 사람을 미워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식당 하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식당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해 봤습니다. 그것도 제 손으로 며느리라고 드린 사람을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핸드폰을 끄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지금쯤 살인자가 됐을지도, 아니면 평생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40도 안 되어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 준호가 7살이었어요. 남편이 트럭 운전을 했는데 빗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당 하나로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문을 닫는 생활을 35년 동안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철이 너무 일찍 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식당에 와서 그릇 닦고 고등학교 때는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아 대학도 좋은 데 갔고 지금은 대기업 해외 영업팀 차장입니다. 출장이 많아서 한 달의 절반은 외국에 가 있어요. 그런 아들이 34시 되도록 결혼을 안 해서 제 속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식당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데리고 올까? 어머나, 진짜? 뭐하는 아가씨야? 어디서 만났어? 공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야. 그렇게 처음 만난 그 아이가 정수민이라는 이름의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식당 35년 하면서 그렇게 예의 바른 아가씨는 처음 봤어요. 손에는 홍삼이며 한과며 양손 가득 들고 왔더군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그냥 몸만 와도 되는데. 어머님께서 평생 혼자 준호 씨 키우신 거 다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준호 씨랑 함께 어머님을 친딸처럼 잘 모실게요. 이 말에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친딸처럼이라니 말만으로도 고맙잖아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도 수민이가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사돈내외도 저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 우리 수민이가 부족한 게 많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렇게 착실한 며느리 드리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저는 식당 정리한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은 안 쓰고 잘 모아뒀거든요. 그래서 노후 자금은 그걸로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 패백 자리에서 수민이가 또 큰 절을 올리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패백상 너머로 절을 받으면서 저는 이 아이한테 평생 잘해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식이 다 끝날 무렵 신부 대기실 쪽으로 가다가 좀 묘한 장면을 봤습니다. 수민이가 정장 차림의 잘생긴 남자랑 손을 살짝 마주 잡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속삭이고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수민이가 그 남자 손을 끌고는 제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여긴 제 사촌 오빠예요. 아, 그래, 사촌이구나. 인물이 좋네. 저한텐 친오빠나 다름없는 사람이라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그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혼식에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금방 얼굴도 잊어먹겠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린 정말 천사 같았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반찬을 한 보따리 들고 우리 집에 오더군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끼니 거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일주일치 다 해놨어요. 너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 텐데 뭘 매주 와. 그냥 너희끼리 먹어. 어머님, 저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제 친엄마 같아요. 며느리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내가 더 잘해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혼집은 제가 보태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들 직장 근처 아파트를 보고 있었어요. 출퇴근이 편해야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가 정말 살고 싶은 동네가 있어요. 그 단지가 학군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진짜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 학군이 좋다고? 어딘데? 며느리가 말한 단지는 아들 직장에서 1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시세도 같은 평수 다른 아파트보다 1억이나 비쌌습니다. 제가 좀 망설였어요. 수민아, 거긴 너무 비싸지 않니? 그리고 준호 출퇴근도 힘들 텐데. 어머님, 제가 정말 그 동네가 좋아서요. 어릴 때 살던 동네라 정도 들고요. 그리고 아이 학교 들어가면 다시 옮기기 너무 힘들잖아요. 미리 자리 잡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도 1억이나 더 비싼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요. 다른 데로 알아볼게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는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처음으로 부탁한 건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결국 저는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그 아파트를 마련해 줬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그래요. 어머님, 명의 조금이라도 어머님 앞으로 해드릴까요? 어머님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아이고 됐어. 다 너희 거지 뭘. 부부 공동 명의로 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효도할게요. 그 말 그대로 며느린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장만 하랴 손님 대접하랴 며느리가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사돈댁에 가서도 제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동네 부녀회에서까지 제 며느리 이야기가 돌았어요. 시장에 가면 부녀회장님이 저를 붙잡고 그래요. 영순씨, 며느리 잘 들어왔다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좀 그래요. 제가 복이 많은 거죠. 부럽다 부러워. 우리 며느리 명절에도 안 와요. 전 그때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무심코 수민아, 오늘 신혼집 한번 가볼까? 하면 항상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님 어쩌죠? 오늘 단지 소독하는 날이라 들어오시기 힘들어요. 그래? 그럼 내일 갈까? 내일은 제가 출장이에요. 어머님 다음 주에 제가 모실게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윗집에서 누수가 터졌다. 집안일로 급하게 가봐야 한다. 제가 몸살이 나서 집이 엉망이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의심을 안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제 앞에 와서 그렇게 잘하는데 무슨 의심을 하겠어요. 게다가 가끔씩 그럴 뿐이지 며느리가 직접 초대하는 날도 많았기에 별 의심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애니까 자기 와이프 행동에 다 이유가 있겠지 했어요. 그렇게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며느리가 저한테 그래요. 어머님, 저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아니 어머님 핸드폰요. 좋은 거 깔아드리려고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우리 집안을 흔들 줄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그날 깔아준다는 건 어떤 앱이었어요. 제가 핸드폰을 잘 못 다루니까 자기가 직접 깔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안전 앱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갑자기 쓰러지시면 가족들이 못 찾는 경우가 많대요. 이거 깔면 어머님 위치가 자동으로 저한테 연결돼서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런 게 있어? 네 어머님.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혼자 계신데 어디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핸드폰을 그냥 내줬어요. 며느리가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제게 다시 핸드폰을 주더군요. 이렇게 봐서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웬만하면 핸드폰은 절대 끄시면 안 돼요. 아셨죠? 왜 끄면 안 돼? 이거 끄시면 응급상황 때 저한테 알림이 안 가요. 어머님이 폰을 꺼두시면 저는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전원도 절대 끄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안 끌게. 그런데 제가 봐도 뭘 알겠어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뭐 요새는 다 이렇게 디자인하는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깔아준 앱은 계속 제 핸드폰에 깔려 있었습니다. 결혼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동네에서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갔는데 평소에 인사하던 부녀 회장님이 절 보고 좀 어색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영순 씨 잘 지내? 네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내야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입을 다물었어요. 또 다른 이웃은 저를 보고 살짝 흘겨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마트에서 동네 언니를 만났는데 그래요. 양순아, 너 며느리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뭐 너희 며느리가 좀 힘들어한다고 그러길래. 우리 며느리가요? 누구한테요? 아니 그냥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잘 지내. 전 그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뭘 했길래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저는 며느리가 와서 큰절하면 일으켜 세워주는 시어머니예요. 김장 한 번도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없고 귀찮게 군 적도 없었죠. 그런데 누가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건지.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만 떳떳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1주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산삼 한 뿌리와 적금 통장을 들고 며느리에게 깜짝 선물을 하려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적금은 아들 단독 명의로 들어둔 거였어요. 손주 태어나면 그 돈으로 좋은 거 해주려고요. 미리 연락은 못했어요. 그날따라 아침에 한다는 걸 깜빡했거든요. 그렇게 단지 입구에 도착해서 방문객 등록을 하려고 경비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105동 603호요. 등록 좀 할게요.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경비원이 제 신분증을 한참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을 들고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아이 사장님 맞으시죠? 그 기사식당 사장님. 어머 누구신가요? 저 모르시겠어요? 10년 전에 사장님 식당에서 6개월이나 외상으로 밥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외상값도 안 받으셨잖아요. 전 그제야 그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10년 전에 사업 망하고 노숙 직전이던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식당에 비 맞고 들어와서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안 되겠냐고 한 청년. 그 청년이 6개월간 우리 식당에서 외상으로 밥을 먹었고 저는 그 외상값을 끝까지 안 받았어요. 그 청년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며느리 아파트 경비원이 돼 있다니 세상 참 좁다 싶었어요. 그 청년 가슴팍 명찰에 경비반장 박성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숙 직전이던 사람이 이 단지 경비반장까지 됐다 싶으니 그게 또 짠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청년이 여기서 경비를 봐. 잘 됐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사장님.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경비원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잠깐 이쪽으로 좀 오세요. 저를 경비실 안쪽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요. 사장님, 거긴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 집인데. 사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핸드폰부터 꺼주세요. 핸드폰을요? 왜요? 사장님 며느님이 사장님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걸어놨을 겁니다. 사장님이 이 단지 들어오신 순간부터 며느님 핸드폰에 알림이 가고 있을 거예요. 전 그 말이 무슨 소린지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위치 추적이라니 우리 며느리가 왜 그런 걸... 근데 그 순간 1년 전 며느리가 깔아준 앱이 떠오르는 거예요.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왜? 사장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며느님이 3개월 전부터 저한테 돈 봉투를 주면서 그러셨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정말 무서운 분이라고. 이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자기가 노이로제에 걸렸을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오시면 미리 연락 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근데 사장님 그날 며느님이 저한테 사장님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 사진이 바로 사장님 얼굴이었어요. 제 은인이신데 며느님은 사장님을 무서운 시어머니라고 욕하고 다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옆집 세댁한테도 부녀회장한테도 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며칠 전 저의 지인들이 왜 그렇게 어색하게 굴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동네방네 저를 욕하고 다녔던 거예요. 사장님, 제 말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윗집은 사장님이 직접 보셔야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먼저 꺼주세요. 지금 끄지 않으시면 사장님은 영영 진실을 못 보세요. 진실이 뭐예요? 우리 며느리가 뭘 하고 있는데요? 저는 며느리가 절 욕하고 다녔다는 거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봐야 할 일이 아들 신혼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에 얼른 정신을 차렸죠.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옆동에 마침 비어있는 호스가 있어요. 거기서 보이실 거예요. 일단 핸드폰만 꺼주세요. 그때 6개월 외상값 안 받으셨던 그 은혜 제가 오늘 갚게 해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니 그 빨간 발자국 아이콘이 정말 켜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콘을 한참 노려보다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검게 꺼지는 그 순간 제 인생도 우리 며느리 인생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비원 박 반장님이 저를 옆동인 106동으로 데려갔어요. 마침 같은 라인에 매물로 비어있는 호수가 있다고요. 부동산에 양해를 구해서 잠깐 들어갔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가니 정말 우리 며느리 집 거실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날 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큰 도박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칩이 산처럼 쌓여 있고 현금 다발도 보였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 7, 8이 카드를 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 며느리 사촌 오빠라던 그 남자가 카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가슴이 깊게 파인 빨간 원피스를 입고 손님들한테 술을 따라주고 있었어요. 한쪽 테이블에는 명품 가방이며 시계며 자동차 키 같은 게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벽에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박 반장님이 제 입을 막더라고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조용히 하셔야 해요. 저게 우리 며느리예요? 저 남자는 누구예요? 저 남자는 저렇게 도박장이 열릴 때마다 나타나는 남자예요. 며느님이랑 결혼 전부터 만나던 사이로 보입니다. 이 근처 사는 지인한테 물어보니 전과자라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전과자라고요? 네. 그리고 손님들은 이 근처 사는 소위 돈 좀 있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박 반장님이 휴지를 건네주면서 그래요. 사장님, 일단 증거부터 찍어두세요. 사장님 핸드폰 꺼져 있으니 이걸로 찍으세요. 박 반장님이 자기 핸드폰을 빌려주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식당 35년 하면서 별일을 다 겪었지만 며느리가 신혼집에서 도박판을 벌이는 장면을 직접 찍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영상을 찍는 중에 며느리 사촌 오빠라는 놈이 며느리 허리를 끌어안더군요. 저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놈들은 내 아들의 집에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사촌 오빠는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사촌 오빠가 동생한테 저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박 반장님은 그동안 모아둔 자료도 저한테 다 건네주셨어요. 일지, 사진, 차량 번호, 출입 시간, 두툼한 노트 한 권이었어요. 사장님, 이거 제가 그동안 모은 겁니다. 제가 직접 신고할까 싶었는데 아파트 주민이다 보니 혹시라도 신고한 사람이 들키면 저도 직장을 잃게 될 것 같아서 선뜻 용기는 못 냈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신고하고 깨끗하게 할게요. 감사는 무슨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날 그 공실에서 2시간 동안 며느리 집을 지켜봤어요. 손님들이 하나 둘 나갈 때마다 차량 번호와 시간을 다 적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촌 오빠라는 놈과 우리 며느리가 둘만 남아서 결혼 침대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전 그날 옆 공실에서 나오면서 한 가지 결심했어요. 인연을 그냥은 못 끝낸다. 우리 아들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 아들 집에서 다른 남자랑 자는 인연을 단 한 푼도 못 챙기고 발가벗고 나가게 만들어야겠다. 그게 그날 제가 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단지를 빠져나와서 한참 떨어진 카페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핸드폰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1분도 안 되어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평소 목소리로 받았어요. 수민아, 어머님 혹시 지금 어디세요?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서 걱정돼서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천연덕스럽게 받았어요. 어? 나 근처 카페다. 친구들이 여기서 보자고 해서 말이지. 폰은 중간부터 꺼지는 바람에 전화를 못 받았구나. 어머님이 연락이 안 되시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했게요. 다음부턴 폰 잘 챙기세요. 그래 미안해. 너는 별일 없지? 네 어머님 저는 잘 있어요. 어머님도 들어가서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정말로 위치 추적되는 앱을 제 폰에 깔아놨더군요. 그러니 전화기를 키자마자 연락이 온 거겠죠. 소름이 끼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예전에 의뢰를 한 적 있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인지 늦은 저녁이라도 연락을 주시더군요.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좀 도와주셔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몰래 신혼집에서 도박판을 벌이는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혹시 증거는 있으세요? 있어요. 영상도 찍었고 경비원이 모은 일지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년이 내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이라는 걸 깔아놨더라고요. 안전 앱이라고 속이고. 그건 위치 정보법 위반이에요, 어머니. 잘하면 스토킹 처벌법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그 앱 절대 지우지 마세요. 왜? 그게 그 여자를 잡는 무기가 될 겁니다. 그걸로 그 여자에게 어머니 위치를 속일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야 할 신혼집 안방에 그놈과 며느리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자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살리려면 어미가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핸드폰 가게로 가서 폰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위치 추적하는 그 폰은 그냥 안방 화장대에 놔두고요. 저한테는 2개의 핸드폰이 생긴 거예요. 며느리가 지켜보는 폰 하나, 그리고 진짜 작전용 폰 하나.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어머니, 이 앱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 며느리가 안전 앱이라고만 했어요. 이거 안전 앱 아니에요. 그냥 위치 송출 앱이에요. 24시간 어머니 위치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끄시면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끄고 있으면 며느님이 의심할 테니 켜놓고 집안에 놔두고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멍하게 있었어요. 1년이에요. 1년 동안 그년이 제 동선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디 가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네, 어머니. 시장 가시는 거, 병원 가시는 거, 친구 만나시는 거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신혼집 쪽으로 오실 것 같으면 도박판을 접었을 거고, 어머니가 동네에 계실 시간에 손님들 부른 거죠.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제가 가끔 갑자기 신혼집 가보고 싶다고 하면 며느리가 그렇게 막았는지, 왜 단지 입구까지 갔을 때 며느리가 나타나서 저를 우리 집으로 데려갔는지. 그녀는 제가 단지에 들어서는 그 순간 제 위치를 확인하고 뛰어나왔던 거였어요. 전 그날부터 2개의 핸드폰을 들고 다녔어요. 며느리가 보는 폰은 제 집 화장대 위에 올려두거나, 시장 갈 때 가방에 넣어두거나,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집에 잠깐 놓아두거나 했어요. 그리고 진짜는 새로 만든 폰으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변호사가 흥신소 직원을 붙여서 며느리 동선을 따라다니게 했어요. 며느리가 매일 어디로 출근하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흥신소 직원은 며칠 만에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공기업에 다니는 게 아니라 결혼 6개월 만에 퇴사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준호한테는 휴직 중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매달 와이프 월급이 들어온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며느리가 도박판으로 번 돈을 자기 월급인 척 통장에 넣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료를 다 모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뒀습니다. 그렇게 2개의 핸드폰을 들고 다닌 지 한 사흘쯤 됐을 때였어요. 한창 증거를 모으려고 하던 참이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을 먹으러 우리 집에 왔어요. 출장에서 막 돌아온 아들이 어머니 잘 계셨냐고 안부를 묻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반찬을 한 보따리 들고 와서 식탁에 차려놨어요. 밥을 한 술 뜨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요.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뭐 좋은 일 있어? 저 임신했어요. 평소 같으면 전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며 어머나 손주라니 라며 행복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게 안 됐어요. 그 며칠 전 옆 동네 공실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며느리가 딴 놈과 붙어먹는 걸 봤는데 저 뱃속에 든 게 진짜 우리 손주가 맞긴 한 건가? 그놈 자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좀 묘했어요. 아, 그래? 잘 됐구나. 0.5초의 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0.5초를 우리 며느리는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어졌거든요. 옆에 있던 아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손주야, 손주! 그러는데 며느리만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전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다. 우리 손주가 어떻게 생겼을지, 누굴 닮았을지. 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손주 옷도 사야지, 미역도 사야지, 한방 보약도 지어야지. 내가 다 해줄게. 그년 표정이 조금 풀리는 듯 하더니 다시 굳어졌어요. 제가 너무 갑자기 좋아하는 척이 어색했나 봐요. 그날 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우리 집을 떠났어요. 저는 그날 밤 흥신소에 부탁해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산부인과를 알아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은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임신 발표한 그날 어느 산부인과에도 다녀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며칠 동안 흥신소가 며느리를 따라다닌 결과 더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며느리가 사촌이란 놈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야, 어머님 반응이 이상해. 어제 임신 발표했는데 한 박자 늦게 좋아하시더라.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아. 수민아, 침착해. 대신 임신 중기에 유산 발표하는 건 안 될 것 같네. 임신 작전 끝까지 가지 말고 한 달 뒤에 유산했다고 해버려. 그럼 더 빨리 정리되겠지. 맞아. 그동안 출장만 다니는 준호 씨랑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했다고 하면 준호 씨가 유책 배우자에서 위자료도 더 받을 수 있잖아. 그래, 그게 낫겠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VIP판 끝내고 빨리 뜨자. 그 베트남 알아본 거 끝났어.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이 통화 녹음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임신 거짓말까지 한 이유가 우리 아들 누명 씌우기였어요.
우리 아들이 출장만 다녀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했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혼인 파탄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는 위자료를 더 많이 받고 신혼집 명의도 절반을 챙길 수 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며느린 자기 친정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미친 소리라더군요. 엄마, 만약에 도박판 들키면 그냥 다 준호 씨한테 뒤집어 씌울 거야. 내가 강요당했다고. 준호 씨가 시켰다고 할 거니까 엄마도 그렇게 말 맞춰. 준호 씨는 출장 자주 다니니까 어디서 뭘 했는지 알리바이도 약해. 아이 수민아, 그래도 사위한테 너무하지 않니? 엄마, 그 호구 사위가 뭐가 중요해? 우리 빚이 얼만데. 나 도연이랑 베트남 뜨기로 했어. 그리고 걔랑 결혼한 건 도박 장사로 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겸사겸사 마지막 책임도 지도록 만들고. 이 녹음을 듣고 전 화가 나서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증거 수집이고 뭐고 그냥 가서 다 엎어버릴까 고민할 정도였죠. 그래도 변호사에게 물어봐야지 싶어 다음날 일찍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누명 씌우려고 한다는 거 다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머니, 일단 거실 안 상황을 직접 잡아야 해요. 옆동에서 찍은 영상도 좋지만 거실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를 잡아야 결정적이에요. 거실 안을?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해요. 며느리가 어머니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아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명분이라면 만들면 되지. 전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발표를 한 게 오히려 저한텐 기회였어요. 다음 날 전 애써 화난 얼굴로 아들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미리 전화도 했죠. 내가 그때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고.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요. 저는 한 손엔 미역 한 보따리, 한 손엔 봉투를 들고 그 집에 갔어요. 들어가니 거실은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도박 흔적도 하나도 없고요. 며느리가 어찌나 청소를 깔끔하게 해놨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신혼부부 단란한 집 같았어요.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발 아프지 않으세요? 이리 앉으세요. 내가 너무 미안했어. 우리 손주 생겼다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표정이 굳었지 뭐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잠도 안 오더라. 어머님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손주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100만 원짜리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거 받아라. 어머님, 이게 뭐예요? 너랑 준호랑 둘이 나가서 금부치 하나 사와. 이 산모는 금 기운이 좋단다.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자꾸 금부터 생각나네. 어머님, 이렇게 많이... 받아. 내 마음이야. 우리 손주한테도 미리 인사 좀 해야지. 너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와. 며느리 눈이 그 봉투를 보고 반짝거리더라고요. 돈을 정말 좋아하더군요. 옆에 있던 아들도 어머니 마음이 그러시다니 한번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막판에 머뭇거리더라고요. 어머님도 같이 가요. 셋이 가요. 절 이 집에 혼자 놔두는 게 좀 걸렸나 보더군요. 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 어제부터 다리가 영 시원찮네. 너희 둘이 다녀와. 나는 여기서 TV나 보면서 좀 쉴게. 어머님 혼자 두고 가면 죄송한데요. 아이고 됐어. 가서 우리 손주 옷도 한번 봐보고 와. 백화점 한 바퀴 돌고 와도 돼. 난 여기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있을게. 며느리가 결국 아들 손을 잡고 나가더라고요. 문이 닫히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움직였습니다. 가방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박스 2개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찍힌 영상은 외부에 유포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SNS에 올리시거나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만 증거로 제출하는 용도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집 자금 대부분을 대신 냈다는 사실,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실, 도박장 같은 중대 범죄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니까
법적으로도 어머니가 보호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명심할게요. 저는 책장 사이에 카메라 하나를 끼워 놓고 TV 옆 화분 흙 사이에 또 하나를 심었어요. 둘 다 거실 전체가 잡히는 위치였습니다. 2시간쯤 지나니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며느리 손에는 작은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팔찌 하나 산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어머나, 빨리 왔네. 뭐 샀어? 네, 그 작은 팔찌 하나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거 했어요. 잘했어. 너희 사이 정말 좋아 보인다. 잘 사는 모습 보니 내가 행복해. 전 그날 그 집에서 저녁까지 얻어먹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설치한 지 3일 만에 결정적인 영상이 잡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사촌이란 그놈을 집에 들이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뭔가 아시는 것 같아. 어제 봉투 주시면서 너무 다정하셨어. 평소답지가 않아. 아이, 수민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봉투 주신 거 좋은 일이잖아. 아니야, 어머님 눈빛이 달라. 그 어수룩한 시어머니 눈빛이 아니었어. 빨리 끝내자. 얼마나 빨리? 오늘이 일요일이지? 이번 주 금요일 VIP판 한 방으로 끝내고 뜨자. 그날 들어올 판돈이 5억은 돼. 그리고 이 집 세간살이 다 정리하면 한 5천은 더 나와. 그리고 남편 유책 사유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하면 적어도 8억은 될 거야. 베트남 비행기 잡아 놓을게. 토요일 새벽 비행기면 되지? 좋아, 그날 끝내자. 저는 영상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녀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팔아치우고 도망갈 계획이었어요. 아들은 화요일부터 싱가포르 출장이 잡혀 있었거든요. 아들이 출장 다녀와서 보면 텅 빈 집만 남아있을 뻔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는 우리 아들 인생 통째로 부숴버릴 작정이었어요. 위자료 받아내고 신혼집 절반 챙기고 그 집안 세간살이를 다 정리해서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박판 들통나면 우리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베트남으로 도망가는 그림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 사이에 출장 다녀와서 텅 빈 집에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갈 뻔했던 거예요. 도박장 개설죄는 형법 247조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거기에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사기미수, 자금 세탁까지 다 됩니다. 형사처벌 받으면서 동시에 이혼 소송 들어가면 그 여자는 위자료 받기는커녕 아드님한테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도박판 돈은 범죄 수익이라 다 몰수됩니다. 며느리가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빚 갚은 것도 자금 세탁이라 돈 받은 사람도 입건될 수도 있어요. 신혼집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지금 대부분 되신 거 입증되니까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면 분할해서 거의 다 빠집니다. 그리고 미리 동산 가처분 신청해서 집 안에 있는 가구, 가전 다 손 못 대게 묶어둘 거예요. 며느리가 손에 쥐는 거 한 푼도 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들한테 말은 해야겠죠? 아드님한테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그날 토요일까지 아드님은 원래대로 싱가포르 출장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며느리가 누명 씌울 때 아드님 알리바이가 가장 강력해요. 출장 기록 남아있는 것만큼 확실한 알리바이가 없거든요.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단번에 보여주세요. 영상으로요. 말로 하면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영상은 못 믿을 수가 없죠. 도박장이 두 사람 사진 걸려있던 거실에서 벌어졌던데, 저는 월요일 저녁 갑자기 쓰러진 척을 했어요. 동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전화해달라고 제 친구에게 부탁했죠. 대신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며느리까지 오면 안 되니까요. 병원 앞에 서 있으니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오더군요. 엄마, 왜 여기 나와 있어? 아프다면서.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준호야, 나 안 다쳤어. 너 혼자 온 거 맞지? 혼자 온 건 맞는데 왜? 무슨 일인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날 불렀어? 준호야, 진짜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끝까지 보고 나서 그래도 어머니 욕할 거면 그땐 욕해도 돼. 첫 번째 영상은 옆동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도박판 한가운데 우리 며느리가 술 따르고 있는 장면요.
아들이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우리 집이잖아. 가만히 앉아. 끝까지 봐. 두 번째 영상이었어요. 이 사촌이란 놈이 며느리 허리를 끌어안는 장면이었어요. 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구야? 너도 모르니? 네 마누라 사촌이라던데. 사촌이 아니라 내연남인 것 같아. 세 번째 영상에서 거실 카메라에 잡힌 통화 장면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일 잘못되면 다 준호 씨한테 뒤집어 씌울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요. 우리 아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떨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준호야, 나도 처음엔 몰랐다. 우리 며느리 천사 같다고 동네방네 자랑까지 했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집에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걸. 그건 네 잘못 아니야. 며느리가 그만큼 연기를 잘했던 거지. 너 같은 사람이 안 속을 수가 없었어. 나도 감쪽같이 속았는데 네가 안 속겠어? 아들이 한참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 너는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원래 일정대로 싱가포르 출장 다녀와.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날 며느리가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대. 그러면 네 출국 기록이 너 살리는 알리바이가 되는 거야. 호텔 카드 찍은 시간, 회의 들어간 시간, 거래처 만난 사진까지 다 남겨놔. 엄마, 나 와이프랑 마주칠 자신이 없어. 토요일 전까지 어떻게 봐야 돼? 평소처럼 해. 그냥 피곤해하면서 마주치지 않아도 되지. 엄마 진짜 미안해. 엄마 노후자금 다 들어간 집인데. 그 집은 내가 다시 살릴 거다. 며느리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만들 거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괴로운지 얼굴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사람 잘못 보면 이렇게 된다. 내가 너 키운 거 다 헛수고 될 뻔했어. 변호사 만나서 서류 다 정리해. 신혼집 명의도 내 자금 대부분 들어간 거 입증해서 내 출자분 빼놓을 거다. 며느리가 절반 가져가게 둘 수 없어. 우리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혼자서 괜찮겠어요? 걱정돼서 그래요. 나 없을 때 이런 일이라니. 차라리 네가 공범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넌 한국에 있으면 안 돼. 내가 변호사님이랑 다 잘 알아서 해볼게. 아들은 화요일 일정대로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이 왔어요. 그날 저는 며느리한테 미리 문자를 보냈어요. 수민아, 나 친정에 다녀올 거야. 거기 옛날 친구가 많이 아프다고 하네. 아무래도 경남이라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박 2일 다녀올게.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수민아, 너도 몸 잘 챙기고. 그 마지막 문자가 우리 며느리와 며느리답게 주고받은 마지막 문자가 됐어요. 저는 추적앱이 깔린 폰을 친척한테 맡겼어요. 친척이 그 폰을 들고 경남에 있는 사촌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보는 화면에는 제 위치가 경남으로 찍히고 있었겠죠. 저는 그날 며느리 단지 옆동 그 공실에 가 있었어요. 박 반장님이 미리 부동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놨거든요. 그 거실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거실 카메라에서 보내오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도박 단속 신고는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고할 때 그동안 모은 영상이며 일지를 다 첨부했어요. 경찰들이 단지 주변에 배치돼 있었어요. 사복으로요. 베란다 아래에도 사복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도주로를 다 막아 놓은 거예요. 밤 9시쯤부터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차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줄지어 들어가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603호로 올라갔어요. 박 반장님이 입구에서 출입자를 다 확인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영상 화면 속에서 우리 며느리는 그날따라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빨간 원피스에 며느리가 손님들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핸드폰을 한 번씩 보더군요. 그때마다 환하게 웃고요. 어머님 고향에 도착하셨네. 오늘은 진짜 안전해. 수민아, 새벽 1시에 끝내. 비행기 새벽 4시야. 짐은 다 차에 실어놨어. 응, 한방 크게 끝내고 싹 쓸어서 가자.
전 그 영상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30분만 더 있다가 들어갑니다. 판이 무르익을 때 들어가야 형사처벌 빠져나갈 수 없어요. 밤 11시 30분, 변호사가 시계를 봤어요. 어머니, 갑니다. 경찰이 일제히 진입했어요. 단지 안에서 호각 소리가 들리고 단지 정문이 막혔어요. 저는 박 반장님이랑 경비실 옆에 가서 모니터를 봤어요. 단지 CCTV 화면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며느리가 사는 동 입구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영상 속에서 며느리의 내연남이 갑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민아, 큰일 났어. 단지에 경찰 떴어. 누가 신고했나봐. 뭐? 어떻게? 자기야, 빨리 도망가자. 손님들이 우왕좌왕 일어났어요. 손님들 일부는 화장실로, 일부는 안방으로 숨었어요. 카드와 칩을 다 끌어모아서 어디 숨기려고 난리였고요. 우리 며느린 신발도 못 신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 반장님 옆에 서서 며느리가 내려오길 기다렸어요. 한 5분쯤 지났을까? 위층에서 누가 정신없이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1층에 도달했을 때 며느리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줄 상상도 못했겠죠? 어머님? 수민아, 어디 가니? 어머님 고향 가신 거 아니었어요? 내가 고향에 갔어? 누가 그래? 위치 추적으로 보니까 내가 고향에 있디? 제가 그녀 앞에 제 진짜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첫 화면에는 추적 앱이 떠 있는데 위치는 경남에 찍혀 있었어요. 이거 보여? 내 위치는 경남이지. 근데 진짜 나는 여기 있어. 신기하지? 어머님, 그게 무슨... 수민아, 내가 핸드폰을 2개 들고 다닌 지 좀 됐다. 네가 깔아준 그 발자국 앱 덕 좀 봤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서. 내 진짜 동선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더라. 정말 고맙다. 너 잡을 수 있도록 해줘서. 며느리가 휘청거리더군요. 제가 위치 추적 앱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 모양이었어요. 내가 너랑 우리 준호한테 봉투 줘서 금부치 사오라고 했던 그날 기억나지? 내가 그날 너희 집 거실에 들어갔을 때 카메라 2대 심어놨단다. 너도 위치 추적 앱 깔아줬는데 난데 카메라 하나 못 심겠니? 어머님,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 아들한테 덤탱이 씌운 뒤에 넌 내 연남이랑 베트남으로 도망가려고 했지? 그런데 어쩌니? 너 그 비행기 못 타겠는데? 내가 어제 변호사 통해서 너희 둘 도주 우려 있다고 다 신고해놨거든. 공항 들어서는 순간 너희 둘 다 잡혔을 거야. 며느리 낙이 받친 듯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뭘 모르시나 본데 이 도박판 열자고 한 것도 당신 아들이에요. 나 잡히면 당신 아들도 무사할 리 없어요. 역시 아들에게 다 덮어씌울 작정이더군요. 아들은 지금 싱가포르 호텔에 있어. 카드키 찍은 시간, 회의 들어간 시간, 거래처 미팅 사진 전부 남아있어. 우리 아들이 시켰다고? 어디 한번 해봐.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 것 같니? 네가 내 연남이랑 같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미쳤다고 너랑 내 연남이랑 같이 두도록 놔뒀겠어?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무너지는 자세였어요. 그녀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살려주세요. 제발요.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임신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임신했다고 속이고 곧 유산했다며 내 아들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계획했다는 것도 다 알아. 그건 이 금수만도 못한 년.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 아들을 어디까지 속이고 이용할 생각이었냐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평소 우리 앞에서 우는 그 가짜 눈물이 아니라 진짜 자기 인생 끝났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박 반장님이 다가왔어요. 손에는 며느리가 3개월 전에 자기한테 줬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님, 그때 받은 돈은 지금까지 안 쓰고 놔뒀어요. 봉투를 며느리 발 앞에 툭 놓더군요.
며느리가 그 봉투를 쳐다보다가 절 다시 봤어요.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 돈도 어차피 내 아들 월급에서 나온 돈일 테니 내가 갖고 가마. 저는 그 봉투를 박 반장님한테 드렸어요. 범죄자를 잡고 제 아들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살해금이에요. 내 아들의 돈, 단 한 푼도 이 여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죠. 내 아들 속인 죄! 아들 집에서 도박판 버리고 내 연남 만난 죄! 임신했다고 속인 죄! 책임지고 감방 가서 후회하고 또 후회해라! 그 순간 사복 경찰들이 며느리를 잡으러 왔어요. 내 연남도 옆에서 끌려 나오고요. 도박판에 있던 손님들도 한 명씩 끌려 나왔어요. 그 손님들 가족한테는 그날 밤 영상 캡처가 익명으로 흘러갔어요. 단지 부동산 사장 와이프, 건설사 사장 와이프, 도연이 사채형님 가족, 다들 그날 밤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음 날부터 며느리랑 며느리 내연남한테 합의금이며 위자료 소송을 줄줄이 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끌어들인 사람들이 오히려 며느리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내린 셈이에요. 한 달 뒤 며느리와 도연이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 개설한 죄로 구속됐어요. 거기에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기 미수, 자금 세탁, 명예훼손까지 다 묶여서 들어갔어요. 특히 며느리의 내연남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거라 실형 확정받았고요. 사채비까지 그대로 떠안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도박판에서 압수된 현금이며 차량이며 명품 가방은 다 범죄 수익으로 몰수됐어요. 며느리 비자금 통장도 동결됐고요. 며느리 친정 부모도 자금 세탁 가담으로 같이 입건됐어요. 이혼 소송은 며느리가 유책 배우자로 확정됐어요. 위자료 받긴커녕 우리 아들한테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신혼집은 어머니인 제가 자금 대부분을 댄 게 입증돼서 그 출자분만큼은 분할해서 빠졌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며느리 손에는 한 푼도 안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평생 SNS에 명품이며 해외여행이며 자랑하던 계정이 있었거든요. 팔로워가 꽤 많았어요. 며느리가 도박판 버리다 잡혀간 걸 누가 알아채고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때부터 댓글창이 폭로의 장이 됐어요. 평소 며느리가 자기 손으로 올린 명품 가방 인증샷, 해외여행 사진, 신혼집 인테리어 자랑, 그게 다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 가방값이 어디서 났을까? 그 집 인테리어가 어디서 났을까? 사람들이 줄줄이 댓글로 짚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출장 보내놓고 그 집에서 도박판 차렸다더라. 시어머니 욕하고 다녔다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다 대주신 거였다더라.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평생 쌓아온 부잣집 며느리란 이미지가 24시간 만에 도박판 마담으로 매장됐어요. 며느리가 평생 가장 집착한 게 그 SNS였는데 그게 며느리를 가장 빠르게 매장시킨 거예요. 동네에서는 박 반장님이 진실을 풀어놨어요. 부녀 회장님이 어느 날 절 찾아오셨어요. 손에 떡 한 보따리를 들고요. 영순씨 정말 미안해. 내가 그 여자 거짓말에 속아서 영순씨 욕도 같이 했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네. 회장님 됐어요. 며느리가 워낙 연기를 잘했는데 누가 안 속겠어요. 저도 아들도 1년을 속았는데요. 옆집 605 세댁도 찾아왔어요. 아기를 안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 거짓말에 속아서. 세댁 됐어. 세댁도 피해자야. 그 집에서 도박판 버리느라 세댁이 1년을 못 잤다며. 내가 더 미안하지. 저는 그렇게 동네 사람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마주보면서 화해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동네방네 저를 욕하고 다닌 게 결국은 우리 며느리 매장의 가장 빠른 길이 됐어요. 사람들이 며느리 거짓말을 다 기억해서 며느리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더 분노했거든요. 사람한테 거짓말로 동정사봤자 그 거짓말이 다 들통날 때 더 크게 무너진다는 걸
그녀는 끝까지 몰랐어요. 아들은 한동안 멍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어머니인 제가 옆에 있으니까 차차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회사도 안 그만두고 잘 다녔어요. 출장 다녀와서 우리 집에 오면 그래요. 어머니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엄마 없었으면 내가 그 여자 대신 진짜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지. 엄마한테 들키자마자 내가 시켰다고 했다며? 진짜 무서운 여자야. 그래, 독사 같은 여자였어. 있지도 않은 뱃속 아기마저 이용하려고 한 여자였으니까. 엄마, 이제 결혼은 안 할 거야.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사람이 그 여자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사람도 많아. 엄마, 알았어. 마지막으로 텅 빈 신혼집을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가구도 다 빠지고 며느리가 자랑하던 명품도 다 빠지고 결혼 사진도 사라져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가 잡혀 들어가자마자 불태워버렸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엄청 화를 내며 돌아왔더군요. 그 여자가 뻔뻔하게도 내연남에게 자기도 속은 거라고, 그러니 자기 좀 구해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들려준 녹음 파일만 없었더라도 아들은 그 여자를 받아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다 본 아들에게 그녀의 눈물은 조금도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아들도 저도 모든 걸 지켜냈어요. 까딱 잘못했다가 다 날릴 뻔했죠.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폰에 위치 추적까지 깔아두고 동네방네 저를 욕하고 다녔지만 그 위치 추적과 그 거짓말이 결국 며느리 본인을 끝장낸 무기가 됐어요.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도 말고 너무 빨리 미워하지도 말고 평소 사람한테 정직하게 잘해두는 것, 그게 결국 자기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전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땐 혼자 묻어두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꼭 상의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